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학을 강의하는 김철입니다. 하재누리 행정학의 9급 공무원 기출문제풀이 합격을 부탁해 5번째 시간에 문을 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64번까지 문제를 살펴봤죠. 이제 우리가 65번부터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 정도까지 하면은 기출문제, 그러니까 정책 이론에 대한 내용들도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65번의 문제에는 정부 업무 평가에 대한 정보 업무 평가와 관련된 정책 평가와 관련해서 문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문제가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특히 지금 6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법령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법령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이제 그 법 조문 정도는 조금 알아두고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65번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문제 보겠습니다. 65번입니다.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상 정책평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자, 1번부터 살펴볼게요. 자, 1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 업무평가 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자체평가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업무평가 시행계획은 이제 국무총리가 수립을 하죠. 그래서 국무총리가 수립한 그 계획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매년 해야 된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국무총리는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 시책, 혁신 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 부문에 대하여 특정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대표적인 평가가 바로 이 특정 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국무총리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평가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평가 결과에 대해서 재평가를 실시하게 될 때, 재평가를 실시할 때는 국무총리가 주관을 하고요. 다음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특정 평가를 국무총리가 주관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3번.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이 행하는 정책은 정부 업무평가의 대상에 포함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 업무평가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막론하고 전체를 전부 다 관리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 2, 3번이 전부 다 이제 맞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그럼 4번이 틀린 내용이라는 거죠. 자, 4번 봅니다. 정부 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랬는데, 지금 이 정부 업무평가위원회는 일단 위원장을 2사람을 둡니다. 위원장을 2사람을 두고 다음에 이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 2인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참고를 해 두도록 하시죠. 따라서 65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지금 법령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 조문을 조금 읽어볼 필요가 있다. 그걸 막 달달달달 외울 필요 없어요. 뭐 행정법처럼 그 막 판례에 나와 있는 내용들 막 이렇게 두리달달 외워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은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느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하고 조금 익숙하게 눈에 익혀두는 정도로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66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6번 문제 살펴보시죠. 66번입니다. 조직의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내용들이 뭐냐. 자, 1번부터 살펴보면요. 자, 전통적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의 다양성을 고려해 의견 일치를 유도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자,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 거는 뭐 맞죠. 하지만 그 의견들을 반영해가지고 일치된 의견을 골라내는 이러한 작업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견 일치를 유도하지 않는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방편으로 각각의 의견들이 만약에 좀 대립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절충해서 확정안을 만들 건지, 그래서 일치된 의견을 만들어 나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의 내용은 맞는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다음 2번. 현실 세계에서는 완벽한 합리성이 아닌 제한된 합리성의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 상황에서는 완벽하게 모든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담보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현 가능한 범위 내의 합리성을 추구한다.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정책 결정 모형 가운데서 이제 만족 모형이 이 제한된 합리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었죠. 다음 3번 보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는 타인의 아이디어를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예. 이 이제 그 의견을 취합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적용이 되어야 될 원칙이죠.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그 의견을 듣고 에이 그거 아니야 이렇게 자기가 평가하고 비평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모든 의견들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접점을 좀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4번. 고도로 집권화된 구조나 기능을 중심으로 편제된 조직의 의사결정은 최고 관리자 개인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는데 집권화된 구조에서는 집권자가 의사를 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개인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는 이제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66번에서는 정답이 1번이 정답이다. 1번이 맞지 않는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 봤을 때 이 의사 결정과 관련된 내용들은 각각의 이론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좀 안들을 좀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 모형이라든지 그다음에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직관적인 의사 결정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용들을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점들 감안해서도 내용을 좀 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67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보시죠. 67번입니다.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대처 방안 중 소극적인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소극적인 방법과 적극적인 방법이 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막 그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 의지, 막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그냥 불확실성이 어떻게 언제 없어지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개념이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봅니다. 상황에 대한 정보의 획득,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각종 정보들을 수집하는 이러한 상황들은 상당히 적극적인 해결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정책 실험의 수행. 실험하는 것 자체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음 3번, 협상이나 타협. 그러니까 나하고 이제 의견이 좀 다른 사람들끼리 좀 절충안을 내서 의견을 좀 교류하는 이러한 방식들이 이제 협상이나 타협이니까 이것도 이제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4번, 지연이나 회피. 그러니까 뭐 그 일을 하는 걸 자꾸 막 차일피일 미룬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안 하려고 회피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소극적인 방법이 되겠죠. 정답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4번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텐데, 보통 이제 그 적극적인 방법이나 소극적인 방법은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뚜렷하게 뭔가를 뭐 그
알고자 하는 지식이나 뭐 이런 그 부분에 대한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어느 게 적극적이고 소극적이냐 하는 부분들만 생각해도 충분히 답을 좀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 생각해서 우리가 내용을 보셔도 답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68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정책의 유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문제 보시죠. 로위가 제시한 구성정책의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성정책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책을 이제 집행해 나가기 위한 어떤 정부의 틀을 만들려고 하는 그 틀을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는 정책을 우리가 구성정책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뭐 선거구를 획정한다든지 정부 조직을 개편하기 위한 정부 조직법을 뭐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구성정책의 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시죠. 1번. 공직자 보수에 관한 정책. 공직자를 임용해가지고 그들에게 보수를 어떻게 줄 것이냐에 대한 내용들은 이건 구성정책의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번 맞는 이야기고요. 다음 2번 선거구 조정정책. 선거구 조정정책은 이건 뭐 대표적인 구성정책의 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다음 3번 정부기관이나 기구신설에 관한 정책. 정부기관이나 기구신설, 이건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되어 있는 정부 조직 구성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이 역시도 구성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4번 국유지 불하 정책 나와 있는데 이 국유지를 불하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국가 소유에 있던 토지를 민간이 사용하도록 그냥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도록 이렇게 내어주는 상황들을 이제 국유지 불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구성 정책이라기보다는 이제 분배 정책에 가까운 배분 정책, 분배 정책에 가까운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68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정책의 종류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로위의 정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좀 해두자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사실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구성정책에 대한 내용들은 상징정책하고 많이 또 혼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징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사례들이 뭐가 있었어요? 국경일의 지정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 국경일 지정은 대표적인 상징정책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정책이 아니냐, 아니면 구성정책하고 혼동하는 경우들 상당히 많이 있더란 말이죠. 혼동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금 주의해서 구분을 잘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69번 문제 살펴볼게요. 69번은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문제 보겠습니다.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죠. 린드블럼 같은 점중주의자들은 합리 모형이 불가능한 일을 정책 결정자에게 강요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책 결정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랬습니다. 이 점중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보수적으로 변화를 조금씩 주는 그러한 것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가능성들을 다 찾아봐가지고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검증해내야 하는 이런 합리 모형에 대해서 좀 반발하는 입장들을 많이 보여주게 되죠. 1번 내용은 이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사이먼의 만족 모형은 합리 모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인간의 인지 능력이라는 기본적인 요소에서 출발했기에 이론적 영향이 컸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모든 가능성을 다 봐야 된다 그랬는데 이제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이 가능성을 좀 줄여나간 그러한 상황이 이제 만족 모형이기 때문에 좀 이론적인 영향이 컸다라고 보는 것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다음 3번 에치오니는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종 모형을 주장하였다 그랬는데 일단
에치오니가 주장을 한 것은 최종 모형은 아니죠. 그 최종 모형을 주장한 사람은 이제 예츠겔 드로우가 이제 최종 모형을 주장했고, 이 에치오니는 혼합 모형을 주장합니다. 이게 혼합 모형이라고 하는 건 어떤 모형이에요?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을 혼합한 형태의 모형을 우리가 이제 혼합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을 혼합한 형태가 이제 혼합 모형이다. 이제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기본서에서 내용 그렇게 봤었어요. 뭐라고 얘기했었느냐면, 점증 모형의 단점을 합리 모형으로 극복하기 위한 그러한 형태의 모형이다.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증 모형의 단점은 뭐가 있었어요? 큰 틀을 바탕으로 해. 기본적인 틀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기본적인 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소소한 이제 수정을 이루어 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큰 틀, 기본적인 틀이 제대로 갖춰져 있다면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틀이 제대로 이게 엉망이 돼버리면 아예 아무리 고쳐도 걸레가 행주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 기본적인 큰 틀을 제대로 합리 모형으로 갖추고 그리고 나서 수정을 해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혼합 모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3번은 일단 틀린 내용이 될 것 같고요. 다음 4번. 스타인브루너는 시스템의 공학의 사이버네틱스 개념을 응용하여 관료제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결정을 단순하게 묘사하고자 노력하였다. 이거는 이제 뭐 사이버네틱스 모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들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69번의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는 이제 3번이 정답이 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이 정책 결정 모형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모형이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또 누가 주장을 했는지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해 두시고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좀 익혀 두시면 바람직하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우리가 70번 문제 살펴볼게요. 70번 문제는 이제 정책 변동 모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정책 변동 모형 같은 경우에는 개념 정도만 확실하게 알아두자. 그 모형 자체의 어떤 개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게 있는가라고 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만 분명하게 생각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문제도 이제 그와 맥락이 좀 비슷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특징을 가진 정책 변동 모형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자, 1번. 분석 단위로서 정책 하위 체제에 초점을 두고 정책 변화를 이해한다. 그러니까 정책의 하위 체제.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 정책 지지 연합이라고 하는 세력들이죠. 그래서 그 집권 세력들의 어떤 정책을 이제 지지하는 그러한 입장들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정책 지지 연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정책 지지 연합을 이제 여기서는 정책 하위 체제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념 체계, 정책 학습 등의 요인은 정책 변동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이 정책 지지 연합이 가지고 있는 신념 체계와 이들의 경험적인 학습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정책 변동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모형이죠. 그래서 이들의 이제 신념 체계나 정책 학습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이 정책이 변동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된다. 우리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다음 세 번째, 정책 변동 과정에서 정책 중재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죠. 하위 체제와 이제 정책을 결정하는 그 체제들 간에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4개의 모형이 나와 있는데 정책 흐름 모형, 단절적 균형 모형, 정책 지지 연합 모형, 그 다음에 정책 패러다임 변동 모형 그랬는데 정책 흐름 모형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제 그 정책의 흐름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느냐.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변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다음 2번. 단절적 균형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역사적 신제도주의 이야기할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경로 의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로 의존성을 조금 뒤엎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 의존적인 성향들을 좀 뒤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단절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그런 웨이브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웨이브, 단절과 그 웨이브에서 이제 평상시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균형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정책이 변동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설명하는 게 단절적 균형 모형이고요. 세 번째,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이 지금 보기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정책 패러다임 변동 모형이라고 하는 건 뭐야? 정책 목표와 그 다음에 수단 가운데서 이 수단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이러한 모형을 이제 정책 패러다임 변동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보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에서는 이제 3번이 정답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책 지지연합 정책 변동 모형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각의 그 모형에서 강조하고 있는 어떤 키워드들이 있어요. 아까 이제 우리 정책 지지 연합 모형 같은 거 보면 이제 정책 지지 연합들의 어떤 신념 체계라든지 그 다음에 경험적인 정책 학습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한다. 이런 것들 나와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보시면 이거는 어떤 모형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찾아내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우리가 71번 살펴볼게요. 71번에서는 이제 정책 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이제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문제 보겠습니다. 정책 평가에서 내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부터 보시죠. 준실험 설계보다 진실험 설계를 사용할 때 내적 타당성의 저해 요인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내적 타당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는 뭐보다는 뭐라는 얘기야. 지금 준실험 설계보다는 진실험 설계가 이 내적 타당성, 그러니까 타당성의 저해 요인이 다양하게 나타나니까 이제 내적 타당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는 진실험 설계보다는 준실험 설계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진실험 설계라는 건 뭐예요? 진실험 설계는 통제 집단, 그러니까 내추럴한 그 자연 그대로의 상태인 통제 집단과 어떠한 실험 요소를 가미한 실험 집단 사이에 동질성을 확보해 놓고 진행이 되는 실험을 우리가 진실험 설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사회과학에서는 진실험 설계는 잘 일어나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다음에 이제 준실험 설계라고 하는 건 이 둘 간의 이제 동질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의 실험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담배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이제 실험해 보기 위해서 한 사람은 그냥 멀쩡한 상태로 두고 한 사람은 담배를 하루에 막 2갑씩 피게 만들어. 그러면 이 사람이 막 이제 1년 뒤에 2년 뒤에 어떻게 바뀌는지 보자. 막 2년 뒤에 막 폐암에 걸렸어. 막 하루에 2갑씩 피웠더니 막 미치겠어요.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실험하자고.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쥐한테 실험을 하죠. 동물을 가지고 실험하잖아. 동물을 가지고 실험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동물이 이러하니 사람도 이럴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준실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준실험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이 이제 달라짐으로 인해서 내적 타당성의 저해 요인이 발생을 하게 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무래도 진실험 설계보다는 준실험 설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1번에는 지금 준실험 설계와 진실험 설계가 위치가 바뀌어 있어야 맞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다음 2번. 정책의 집행 효과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의 추론이 가능한 평가가 내적 타당성이 있는 평가이다. 그렇죠.
이건 논리적으로 인과관계가 확실하게 구성이 되어야지 내적 타당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2번 맞는 얘기고요. 다음 3번. 허위 변수나 혼란 변수를 배제할 수 있다면 내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인과성 추론의 원칙 가운데서 이제 비허위성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다음 4번. 선발 요인이나 상실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무작위 배정이나 사전 측정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 선발 요인이나 상실 요인, 선발 요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구성원의 표본이 이 표본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고, 다음에 상실 요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같은 집단이라 하더라도 같은 집단의 구성원 일부가 빠져 있는 집단을 이전의 집단과 동일한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 그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도 했었네요. 손흥민이 빠진 국가대표팀, 축구 국가대표팀과 손흥민이 들어가 있는 축구 국가대표팀은 분명히 다른 팀이라는 거지. 국가대표팀은 국가대표팀인데,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이 이제 상실 요인에 해당이 된다. 이것도 이제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무작위 배정이나 사전 측정이 필요하다. 이건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는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기 때문에 1번이 이제 정답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이 정책 평가에 있어서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과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은 시험 문제에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얘기들.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이 무엇이 있으며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은 무엇이 있는가, 요거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는 뭐 거의 뭐 매년 시험 문제 나오는 아주 단골 메뉴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알아두시면, 이거 알아두면 여러분들 5점 버는 거예요. 그냥 5점 딱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알고 들어가면. 그래서 각각의 그 요인들이 어떠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다. 요걸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가 7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72번 문제 살펴보시죠. 다원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다원주의. 그러면은 이제 뭐하고 좀 대립되는 엘리트주의하고 이제 좀 대립이 되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앞 시간에 우리가 그 무의사 결정론에 대해서도 문제를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비슷한 내용으로 다원주의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보시죠. 권력은 다양한 세력들에게 분산되어 있다. 맞는 얘기죠. 그죠?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세력들이 이 정책 의제를 설정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개념이죠. 다음 2번. 정책 영역별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엘리트들이 각기 다르다. 이게 이제 다원주의의 어떤 기본적인 전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3번. 이익 집단들 간의 영향력 차이는 주로 정부의 정책 과정에 대한 상이한 접근 기회에 기인한다. 그러니까 이익 집단들 간의 영향력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그게 정책 과정에 대한 접근 기회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접근 기회하고는 좀 다르죠. 접근 기회가 똑같다 하더라도 엘리트와 그렇지 않은 그냥 일반 민중들 간에는 아무래도 이 힘이 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익 집단들 간의 영향력 차이는 이 접근 기회 차이와는 조금 무관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3번이 여기서는 좀 틀린 얘기 같고요. 다음 4번. 이익 집단들 간의 영향력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죠. 4번이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3번하고 4번이 조금 이렇게 좀 대립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문제를 보더라도 3번, 4번을 놓고서 고비를 좀 하셨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 다원주의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는 뭐 엘리트주의에 이제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쉽게 고르실 수 있겠는데요. 시험 문제는 사실 이 엘리트주의와 다원주의 간의 이 대립구도,
요게 이제 시험 문제 상당히 많이 나오죠. 엘리트주의에 반해서 다원주의가 등장했고, 다원주의를 반박하기 위해서 신엘리트주의가 나왔고, 신엘리트주의를 반박하기 위해서 다시 신다원주의가 나왔다. 요 개념들 전체적인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73번 문제 살펴볼게요. 73번은 아까 앞에서 봤었던 로위의 정책 분류, 로위의 정책의 분류가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문제 보시죠. 로위의 정책 유형 중 선거구의 조정 등 헌법상 운영 규칙과 관련된 정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선거구 조정 나왔다. 선거구 조정 나왔으면 뭐예요? 이거는 아까 앞에서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다시 설명 안 드릴게요. 이거는 구성정책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1번이 그래서 정답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위의 정책 분류 가운데서는 구성정책이 가장 좀 튀는 내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구의 조정, 그다음에 정부 조직의 뭐 구성,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이 구성정책이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두시죠. 자, 다음 이제 74번 보겠습니다. 사이버네틱스 의사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주요 변수가 시스템에 의하여 일정한 상태로 유지되는 적응적 의사결정을 강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적응적인 의사결정.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상황에, 그러니까 어떤 틀에 맞춰져 있지 않고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따로 정하는 그러한 체제라는 거죠. 1번은 일단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와 대안의 광범위한 탐색을 강조한다. 그랬는데 이 내용은 정보와 대안의 광범위한 탐색, 요거는 이제 사이버네틱스 모형에는 해당이 되지 않죠. 이게 사이버네틱스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정해져 있는 틀 안에서 이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상황, 현상,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목표 달성을 위해서 뭐 어떤 전략을 수립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목표 달성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어떤 방안, 어떠한 것들이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요하냐.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집어치우고, 딱 그 가상적인 상황, 그러니까 뭔가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픽스된 상황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떠한 상황이 딱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하나의 어떤 시스템 체제 아래에서의 의사결정. 이거는 이제 관료제하고는 또 좀 다른 개념인 거죠. 각각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역할 분담이 정확하게 딱 이루어져가지고 그 체제 아래에서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될 것인가가 딱 거기서 정해지는 이러한 체제를 우리가 이제 사이버네틱스 의사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딱 좀 정형화되어 있는 내용이죠. 목표 달성을 위한 정보의 탐색, 그거를 가지고서 문제 해결을 해나간다. 근데 이제 사이버네틱스 모형이라고 하는 건 그 문제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각자의 역할들이 조금 이렇게 좀 다르게 구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에 따라서 역할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다음 3번. 자동 온도 조절 장치와 같이 사전에 프로그램된 메커니즘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자동 온도 조절 장치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떤 거예요? 외부의 온도가 몇 도다라고 하는 걸 감지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열을 조금 더 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열 내는 걸 그쳐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사이버네틱스 모형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 4번. 한정된 범위의 변수에만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통제하려는 모형이다. 이거 역시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럼 여기서는 이제 2번이 정답이 되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 모형 가운데서 사실 사이버네틱스 모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거론이 되었었던 그러한 내용들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출제가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75번 문제 살펴봅니다. 75번 문제는 이제 다소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조금 이제 그 9급 공무원 시험에서 간혹 가다가 변별력을 좀, 가리기 위해서, 변별력을 좀, 내기 위해서, 7급 수준의 문제들을 다소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75번 문제는 이제 그러한 유형의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 한번 살펴보시죠. 이제 보시면 이제 악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자, 살라몬이 제시한 정책 수단의 유형에서 직접적 수단으로만 묶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살라몬이 정책 수단의 유형을 구분을 했을 때에는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서 골랐어요. 그러니까 직접성이 높으냐, 중간이냐, 낮으냐. 다음에 강제성이 높으냐, 중간이냐, 낮으냐.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이 정책의 수단들이 어떠한 유형에 속하느냐. 여기에 이제 구분이 된 내용들이 우리 기본서에도 이제 나와 있는데, 자, 그럼 기역부터 미음까지 지금 6개가 나와 있는데 그 6개의 내용들이 각각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성의 정도가 좀 직접적 수단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정부가 직접 국민들에게 이 서비스를 해주는 이런 거죠. 누구를 뭐 거치거나 어디다 갖다 놓고 뭐 거기서 그냥 가져다 써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게 아니라 정부가 직접 뭐 분배 정책을 쓰든 규제 정책을 쓰든 뭐 정부가 직접 하는 거죠. 재분배를 하든. 자, 그럼 봅시다. 조세 지출. 그러니까 조세 지출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세금의 감면. 그러니까 조세의 감면을 우리가 이제 조세 지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부가 직접 어떤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세금 낼 때 덜 내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좀 간접적인 보조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적인 성격은 조금 약해요. 직접적인 성격을 이제 고중저로 하면 중간 정도의 성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다음에 이제 경제적 규제입니다. 니은 경제적 규제는 이거는 직접성의 정도가 높죠. 너 이거 하지 마. 이 가격 밑으로는 받지 마. 뭐 이렇게 딱 가격 규제를 한다든지 뭐 시장 진입 규제를 한다든지 이건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니은 일단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 다음 디귿 정부 소비입니다. 정부 소비는 정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상황들이 이제 정부 소비죠. 직접 구매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직접성이 굉장히 높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리을 사회적 규제입니다. 이 사회적 규제는 정부가 직접 규제를 하는 그러한 성향은 아니에요. 경제적 규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경제적 규제하고는 조금 다른데 사회적 규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중간적인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중간적인 성격. 그래서 경제적 규제보다는 좀 직접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미음 공기업. 공기업은 뭐가 공기업이야? 정부가 주인인 기업을 우리가 공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정부가 이제 시장에 참여해서 뭐 공공재를 생산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자연 독점의 상태를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그 재화의 공급에 나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활용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공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기업 같은 경우는 정부가 직접 나서는 거니까 직접성이 굉장히 높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에 비읍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아까 우리 조세 지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좀 낼 때 덜 내 이렇게 보조금의 성격이 조금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조세 지출도. 근데 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직접성의 정도가 굉장히 낮아요. 왜냐하면 이 보조금은 정부가 직접 주는 경우들도 있지만 거쳐서 주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은 직접성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직접적 수단, 다시 말해서 직접성이 좀 높은 수단을 골라라. 그러면 니은의 경제적 규제, 디귿의 정부 소비, 그 다음에 미음의 공기업. 이렇게 세 가지를 들 수 있겠어요. 따라서 75번의 정답은 이제 니은, 디귿, 미음을 고르고 있는 3번이 정답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살라몬의 정책 수단의 유형과 관련된 내용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접성과 강제성 이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서 이제 각각의 정책 수단들을 조금 나누어 놓은 내용들이에요. 요 내용들은 뭐 이게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게 좀 직접성이 높은지 강제성이 높은지에 대해서는 그 상황들을 보시고 이해를 하는 것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 요것도 좀 같이 좀 생각을 해 두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75번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이제 76번 문제 살펴볼게요. 76번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쓰레기통 모형과 조금 많이 유사한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정책의 창 모형이 나와 있습니다. 문제 볼게요. 자, 킹던의 정책의 창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쓰레기통 모형하고 비교해가지고 그 부유하는 요소들이 뭐냐, 거기에 대한 차이가 문제로는 상당히 여태까지 많이 나왔었어요. 그걸 좀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1번. 마치와 올슨이 제시한 쓰레기통 모형을 발전시킨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쓰레기통 모형이 조금 더 확장이 된 그러한 형태다. 맞는 얘기. 다음 2번. 문제 흐름, 이슈 흐름, 정치 흐름이 만날 때 정책의 창이 열린다고 본다. 그랬는데 정책의 창에서 강조하는 세 가지 흐름은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그리고 정책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이슈의 흐름이 아니라 정책의 흐름이라고 이야기해야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다음 3번. 정책의 창은 국회의 예산 주기, 정기회기 개회 등의 규칙적인 경우뿐 아니라 때로는 우연한 사건에 의해 열리기도 한다. 그러니까 대부분 또 이제 우연하게 열려. 이게 어떤 정해진 대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논리적인 생각에 의해서 열리는 게 아니라 어떤 우연한 우발적인 상황이 뻥 하고 터지면서 이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내용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상황들. 그러니까 평생 막 해결이 안 될 것 같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해결이 뻥 돼버리는 이런 상황들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정책이 받아들여지고 의제 설정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기 조금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 이거는 뭐 이제 쓰레기통 모형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에 대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정책의 창이 닫힐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의 창이 닫히게 되면 이제 언제 열릴지 또 기약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핵심적인 또 특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이제 76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2번이 정답이 된다. 부유하는 요소들이 뭐냐? 요거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해결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76번의 정답 2번이 되겠어요. 자, 이제 77번 문제 보겠습니다. 야, 정부 평가가 지금 또 나왔죠?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분석 및 평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의 평가가 나와 있는데 기억부터 살펴볼까요? 자, 규제 영향 분석. 규제 영향 분석은 행정규제 기본법상 규제를 신설 강화할 때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편익도 비교 분석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 영향 분석이라고 하면 이 규제를 시행했을 때 어떠한 부담들이 생길 것이며 어떠한 편익이 생길 것이냐, 요거를 이제 두루두루 비교하는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규제를 받는 집단과 부담을 해야 될 비용,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 생각하는 게 규제 영향 분석이에요. 이 기억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니은. 지방공기업 평가는 지방공기업법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되 필요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시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방공기업 평가는요, 일단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관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득이하게 행정안전부 장관이 너무 바쁘셔서 아니면 자리가 공석이어서
이 지방 공기업 평가를 이제 주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생겼다. 그랬을 때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시하고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위치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디귿 정부 업무 평가. 그런데 정부 업무 평가는 정부 업무 평가 기본법상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필요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아까 우리 앞에서 얘기했었잖아요. 그 국무총리가 주관할 수 있는 평가는 자체평가에 대한 재평가와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특정평가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정리 잘 해주시죠. 디귿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리을 환경영향평가는 2003년 환경영향평가법에 처음으로 근거가 명시된 후 발전해온 평가제도이다 그랬는데 환경영향평가법은요 2003년이 아니라 1993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2003년이 아니라 이제 1993년 연도가 틀렸죠. 리을이 그래서 이제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는 정답이 보시면 기억하고 디귿이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여기서는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아까 뭐 지금 앞에서도 계속 나오는 그 내용들이 이제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그 정부 업무 평가와 관련된 내용들은 어떤 평가가 있고 누가 주관을 하는 평가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만 정리를 해두셔도 지금 9급 수준의 문제는 좀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러한 여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우리가 78번 문제를 살펴봐야 되는데 78번 문제 이제 이 시간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78번 문제는 자료를 이제 뭐 홈페이지 우리 밴드에서 받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뭐 문제가 없는데 우리 이제 이 수업을 이제 이전에 이제 한번 했거든요. 오프라인에서 이제 3월 달에 했었는데 그때 이제 받은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자료가 약간 오류가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풀어야 할 지금 이 78번의 문제가 140번에 있습니다. 이전 문제 보시면 이제 140번, 그러니까 78번에 이제 지금 나오는 문제가 나와 있으면 그냥 다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140 만약에 78번 내가 가지고 있는 거랑 문제가 다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140번 보시면 문제가 나와 있을 거예요. 범원의 적응적 집행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시간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같이 볼게요. 범원의 적응적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옳은 것은을 물어보는 문제가 사실 우리 지금 시험 대비를 하는 입장에서는 참 좋아요. 왜냐하면 문제의 답도 맞출 수도 있지만 나머지 세 개가 다 아닌 거니까 왜 아닌지를 알아야 되거든. 그런 측면들을 다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좋은 내용입니다. 시험장에서 만약에 이 문제를 만났다 그러면 살짝 조금 혼동이 가게 되는, 혼돈이 좀 많이 들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미시 집행 국면에서 발생하는 정책과 집행 조직 사이의 상호 적응이 이루어질 때 성공적으로 집행된다. 그랬는데 이 정책하고 집행 조직 사이의 상호 적응이 이루어질 때 정책이라고 하는 건 성공적으로 집행된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정책이 시행이 돼. 근데 지금 그 시행이 되려고 하는 그 환경이 그 정책을 집행하려고 하는 조직이 그 정책의 집행에 최적화되어 가지고 세팅이 되어 있으면 뭐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좀 맞춰 나갈 필요들이 있잖아요. 뭐 인력을 어떻게 뭐 투입할 건지, 뭐 자원을 어떻게 쓸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상황의 영향에 따라 가지고 이제 맞춰서 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미시 집행 국면에서는 이제 정책과 집행 조직 사이의 적응,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1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다음 2번. 거시적 집행 구조는 동원, 전달자의 집행, 제도화의 세 단계로 구분된다.
그랬는데 이 동원 전달자의 집행, 그다음에 제도화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은 거시적 집행이 아니라 미시적 집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번은 해당이 안 돼요. 다음 3번. 행정은 행정을 통해 구체화된 정부 프로그램이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사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행정을 통해 구체화된 정부 프로그램이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사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이게 행정이야? 이거는 채택이죠, 채택. 그러니까 행정을 통해서 구체화된 프로그램이 이제 지방정부의 사업이 되는 거. 아, 그래, 그래. 지방정부에서 사업할게. 이렇게 고르는 거죠. 이건 채택이 되는 거고. 자, 다음 4번. 채택은 지방정부가 채택한 사업을 실행사업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이제 행정이죠. 그러니까 그 정의를 이야기할 때는 그 정의에 대한 단어가 이 뜻에 나와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행정이라고 얘기했으면 그 의미의 행정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으면 안 되고, 채택 그랬으면 그 의미의 채택이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3번, 4번은 행정을 의미하면서 행정이라는 말이 나왔고, 채택을 설명하면서 채택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다 안 되는 거지. 자, 그렇게만 생각해도 정답이 여기서는 1번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법원의 적응적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예전에 시험 문제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는데 지금 18년도에 다시 한번 출제가 다시 돼서 이제 좀 리마인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봐야 될 내용들은 전부 다 살펴본 것 같습니다. 다른 시간에 비해서는 조금 빠르게 좀 진행을 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풀어봤던 문제들은 어떻게 해석이 됐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려요. 답은 왜 답이고 답이 아닌 건 왜 답이 아닌지, 그거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점들 유념하시고 마무리 잘 해 나가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합격을 부탁해 5번째 시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6번째 시간에 다시 만나서 계속해서 문제 이어나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그동안 정리 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